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가가 물에 잠기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등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전남 여수에서도 빗물이 역류하고 만조가 겹쳐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미 씨의 신입생 제출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큰데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요구했고 윤희석 의원 등 6명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8세에서 49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하지 않거나 추석 이후 접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9월 6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자 윤미향 셀프 특권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결사 반대하는 야당이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7개 언론단체는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밤사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바람보다 비 피해가 컸는데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은 도로에 차가 둥둥 떠다니는 등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먼저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도로에 둥둥 떠다닙니다. 경찰관이 도로를 통제하며 차량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에는 차체의 절반까지 물이 들어차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혔습니다. 갈 길을 잃은 차들이 뒷걸음질치며 후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차량이 SUV이다 보니까 좀 차체가 조금 높았는데 하부에 이제 조금 물이 차 있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물결이 이제 치면서 좀 아찔한 상황이 있긴. 맨홀에서 분수처럼 물이 치솟습니다. 골목길은 아예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88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날이 밝고 물이 빠진 자리는 곳곳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아스팔트 도로마저 뒤틀려 그 밑으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방 쪽에 물 헝벙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가 완전 폭포, 홀 구멍에서 물기둥이 계속 솟아서 아주 심각했어요. 강풍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부산소방본부에만 2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12 신고 출동 건수도 100건이 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전남과 경남, 울산 등 남부지방도 물폭탄에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진 토사에 차량이 완전히 부서지고 아스팔트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돼 이재민까지 발생했죠. 울산 태화시장 상인들은 5년 전 물난리의 악몽을 또다시 경험해야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를 마주하는 옹벽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옹벽이 무너지자 7m 높이에서 거대한 토사가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덮칩니다. 토사가 내려앉은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차량 자체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흙더미는 대문 앞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대 얘. 막 밭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도 안 붙여봤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울산 태화시장 주변 아스팔트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상가는 밀려든 흙탕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2시간 동안 쏟아진 장대비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떼의 악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없어서 귀가 차지 뭐. 이 안에도 물 차지. 그러고 지금 멍하고 앉아 있어요. 경남 통영과 고성, 울산 등에서도 주택이 침수되면서 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남 여수는 빗물 역류와 만조가 겹치면서 도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태풍 때문에 고립된 18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소멸을 했다는데 남부지방에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죠.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붕괴나 산사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 밑으로 거센 물살이 몰아칩니다. 불어난 물은 어느새 교량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전북 일대에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임실과 정읍 등 섬진강댐 상류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해서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하우스도 문제고 지금 과일도 수확할 시기인데 바람 불어서 많이 떨어지고. 태풍 오마이스는 소멸했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포항이 오늘 하루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울산과 경남, 전북 둥지에서 하루 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강수 패턴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비는 일요일 전국적으로 잠시 그친 뒤 이내 다시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경남권, 충남권에는 30에서 8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제방 붕괴나 산사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을 했을 것.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온 얘기죠.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구가 그 근거가 됐습니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원 기자 보도합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대는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원용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대는 조 씨가 허위 서류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에서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조 씨는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의 그 질의 답변서에 활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국대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이 입학 때 활용됐는데 고대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가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대 이번 발표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확실히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예비 행정 처분이고요. 앞으로 2, 3개월 정도 걸리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과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때에도 3개월 정도 걸렸었죠. 부산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판단을 내렸는데요. 아직 정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확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 그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그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복지부는 오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가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민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부산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발표 약 10분 후에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올린 글의 대부분은 부산대 발표문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부산대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정 전에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로서 말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은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죠. 조민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아직 조민 씨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나면서 과거 조 씨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당시에 정경심 씨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 견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면허가 만약에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재취득하는 게 가능할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다시 의전원에 입학을 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는 있겠죠. 이후에 의사면허 시험을 다시 쳐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죠. 뭐 전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도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짧게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복지부에서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짧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민 씨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병원 네, 측 맞습니다. 반응은 혹시 나왔습니까? 네, 현재 조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 중인데요. 이 병원은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나서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턴 수련을 포함해 전 과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까지 최종 판단은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 당이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요청인 만큼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조치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말이죠. 국민의힘이 강하게 징계하면 비교가 돼서 어쩌나 긴장했던 민주당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6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단도 공개했는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매입한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과정에서 과다한 보상을 받은 의혹, 한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나머지 4명은 외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7시간 동안 마라톤 최고위를 열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헌 당규상 열흘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탈당 권유 처분이 아니라 구속력 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탈당을 요청한 거라고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탈당 요구와 별도로 한무경 의원은 다가오는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은 마녀사냥식 탄압, 유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따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구속력 없는 탈당 요구와 비례대표 의원직 배려라는 점에서 앞서 탈당 없는 탈당 요구, 비례대표 출당 결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권익위 명단에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예전에 나는 임차입니다라는 그 연설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 주자로 나서기도 했고, 물론 뭐 괜찮다,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본인으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에는 소명이 돼서 부동산 투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 이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탈당 요청까지는 안 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윤 의원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일정으로 언론사 인터뷰와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했고요. 내일 있을 대선 후보 비전 발표회에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윤 의원이 내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내일 아마 대선 예비 경선을 중도 하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도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주요 보직에는 의원이 5명이나 이번 명단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씩 직함을 말씀드리면요. 송석준 부동산 정책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안병길 홍보본부장 이렇게 5명인데요. 이 가운데 송석준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최고위에서 투기 관련성이 없다고 소명이 됐는데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당 요청을 받은 의원 3명 가운데 한무경, 정찬민 의원은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캠프에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이 지금 보직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캠프는 타격이 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전 총장은 줄곧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캠프 해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발표는 어제 나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명한다 어쩐다 이 얘기는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보다 더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공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강경 대응할 경우에는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서 다시 한번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일찍부터 최고위를 열고 긴 시간 동안 투기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가려낸 것도 아마 이런 까닭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없었고 부대 내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전 사건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의 직속 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 제의를 받았습니다. A 하사가 교제를 거절하자 B 중사는 스토킹과 성추행을 지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 내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의 동생이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인 B 중사는 지난해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고 당시 가해자와의 분리도 없었다며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해당 사건은 현재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검찰 기소 및 징계 등을 엄정히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육군중앙수사단이 사건을 담당한 군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만취한 20대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순찰차가 앞뒤로 막자 뒷차를 밀고 가려고 충돌을 한 겁니다. 경찰관 1명이 다쳤고 순찰차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속방지턱 위에 정차된 승용차로 경찰이 다가갑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살펴보려 하자 운전자가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잠시 뒤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 순찰차가 트럭에 실린 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이곳 현장에서 차를 끌고 약 150m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도망쳤고 결국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친 남성은 아파트 단지 앞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아파트 현관 입구와 순찰차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걸 받고 도망가려다가 저기도 받고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여기.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다쳤고 순찰차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100여 명이 어제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한 뒤 원청업체 직접 고용과 임금 협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직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노조는 내일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진 않죠. 그런데 강원도 강릉의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주민 40명이 2차 접종 때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신입 간호조무사의 실수였다고 하네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5접종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하려던 주민 40명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겁니다. 국내에서는 모더나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신입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백신 냉장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낸다는 것이 부주의로 모더나 백신을 꺼내서 백신을 잘못 맞은 주민은 대부분 60에서 70대.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5접종이 언제 어디서 다시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백신 종류도 다양하고 접종 방식도 제각각인데다 교차 접종까지 처리해야 하는 소규모 병의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정부 목표는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 접종해 추석 전까지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5접종이 우려되는 겁니다. 긴장해야죠. 그래서 색깔별로 나누거든요. 붙이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해서 하긴 하는데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레부터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돼 병의원 창구는 더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접종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인 42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과 의료 인력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겠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2.4%로 역학조사까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18세에서 49세 미예약자와 추석 이후 접종자에 대해 9월 6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18세에서 49세 가운데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511만 명. 지금 백신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접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과 함께 추석 이후 1차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는 9월 6일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이 접종 일시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에 원하시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재예약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접종 속도를 내는 것은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델타 변이고
이들이 내뿜는 바이러스 양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300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 델타 변이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함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is here.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Today. 우리 당국은 접종 의무화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본인의 동의나 예약에 따라 1,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혼돈의 아프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거듭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먼저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SNS 게시물을 보실까요? 영상을 보시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또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인증샷을 찍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가혹한 무장 세력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운동화부터 선글라스, 그리고 헤어밴드 등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의상을 입은 모습도 화제인데요. 전투와 종교 문제에 집중하던 과거 탈레반과 비교하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거 탈레반 집권 당시 여성들은 이 전신을 가리고 눈만 망사로 돼 있는 부르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복장인데요.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는데 그렇죠. 20년간 점점 사라져 왔던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간 여성들은 다시 부르카를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공포에 질려 아예 외출을 삼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모델이 등장한 광고판은 이런 식으로 검게 칠해지는 것도 일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한 탈레반 대원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상대는 편안한 차림으로 거리에 앉아 있는 아프간 남성입니다. 여기에 다음 영상도 보시면요. 이 비교적 편안한 셔츠 차림의 아프간 남성을 총으로 때리거나 찌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장 때문에 이 탈레반에게 구타와 채찍질을 당했다는 이 아프간 청년들의 경험담이 최근 SNS에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론에선 남성을 향해서도 복장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탈레반의 약속은 뭡니까? 말뿐이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레반의 보여주기식 약속일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 일각에서는 중앙 지도부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탈레반은 여러 민병대나 이 게릴라 세력으로 이루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지휘 자체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네. 어떤 경우든 지금 이대로라면 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 뉴스가 조회수 1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페이스북 얘긴데요. 올해 1분기 가장 인기를 끈 콘텐츠가 바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에서 사망한 의사의 사인이 코로나19 백신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시카고 출입은 기사였는데요. 1분기 3달 동안 약 5,400만 명이 페북 링크로 이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확실 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기사가 나온 이후 몇 달 뒤 미국 질병관리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후 언론사도 이 내용을 보도했지만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불안감만 커졌고 아직도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짜 뉴스급 되는 게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북이의 사냥. 상상이 안 되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동작이 굼떠서 초식만 할 것 같은 네네. 이 거북이가 어린 새를 잡아먹는 장면이 포착이 돼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이 새끼 제기비 갈매기에게 느리게 다가갑니다. 날갯짓을 못하는 어린 새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새끼 제비 갈매기는 부리로 대항하며 방어를 시도하지만 끝내 잡아먹히고 맙니다. 초식 동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흔한 일은 아니겠어요? 네, 이런 장면이 직접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일 만큼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없던 일도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거북이가 야생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이 뼈나 조개 껍데기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머리를 섭취한다는 보고도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어 교과, 이 얘기도 뭡니까? 네, 먼저 이 한국어 교과를 먼저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이 교가가 울려 퍼진 장소, 바로 일본 야구의 심장부 한신 고시엔 구장입니다. 바로 일본 고교야구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8강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이 교토국제고는 지난 3월 외국계 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8강 진출의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고교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를 명예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정의연 등에 대해 사실적시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럼 윤미향 의원은 지키고 이용수 할머니는 처벌되는 거냐 이거죠. 심지어 이 법안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그냥 일부 의원들이 낸 법안일 뿐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인데 공동 발의자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황당한 셀프 특검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미향 보호법으로 조롱받는 건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했기 때문이라며 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냐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인재근 의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 법안이며 당론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얘기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아까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하필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윤 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는 정의연과 같은 단체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지게 되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를 가봐라 라면서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은 법안에 대해선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의 의혹을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이용수 할머니와 어렵게 통화가 닿아서 네, 얘기를 네. 나눴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번 개정안 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왜 들어가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바른말을 했는데 바른말이 명예훼손됩니까? 그리고 그거 하는데 단체가 왜 들어갑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미아이가 아직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네요. 할머니는 이번 개정안 발의 전 본인에게 찾아와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면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리해야죠. 처리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이번에는 대권 주자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명락대전이 다시 불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라고 하던데. 네, 지면에 실린 해당 인터뷰, 특히 제목이 이제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강성 친문을 묻자 시끄럽고 지저분 변수 안 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기자가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이 지사가 사실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곧바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정운현 공보단장이 이재명 친문이 무섭나 부럽나 원팀은 딴 나라 얘기인 듯이라고 말하면서 다소 소강 상태였었던 이른바 명락대전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서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바로 반박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또 지저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발언이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성 친문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캠프에서는 기자가 강성 친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건 맞고 또 이 지사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요란 또 시끌과 같은 표현을 쓴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성 친문을 향한 말이 아니라 여야의 극렬 지지층을 함께 겨냥해서 한 발언이었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50조 원가량 늘어난 600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예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무려 51%. 역대급이죠. 우려도 큽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7조인데요. 보다 좀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 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군복무 장병 월급도 병장 기준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빠르게 늘어난 정부 예산과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GDP가 늘어났을 때 이걸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 정도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국가 부채를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늘어난 세수 확보력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현재 언론중재법 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오전에 개의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를 넘겨 회의가 시작된 탓에 마지막 순서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 복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모여 긴급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결사 저지를 외쳤습니다.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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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진보 성향 정의당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으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이 바로 본회의인데 야당은 통과를 저지할 방법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해 법사위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에 비상대기 해달라고 전체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성토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언론재벌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 후보는 차기 대선에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앞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들이 함부로 보도도 못하게 기사도 못 쓰게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악랄한 법이라고.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결상전에 나서더라도 의석수에서 열세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서일까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금 환경에서 처리하는 건 좌충수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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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방문한 언론단체들은 내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가 이런 식의 민주주의 하는 나라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대해 정의당도 민주당은 언론 통제에만 급급하다며 또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권 잡고 나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성토했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 막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 절대로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을 향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저렇게 하시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논란 속에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직 기자 단체인 자유언론 실천재단마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한 템포 쉬어가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에 전면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북적이던 도시가 인적이 없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는데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외출 금지령에 발이 묶인 우리 기업들로 비상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군인들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통행증을 확인합니다. 한 달 전부터 야간 통행을 금지해온 호찌민시가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에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낸 겁니다. 호찌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병원 방문이나 출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외출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베트남에선 델타 변이로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난 4월에 2,000명대에 머물던 누적 확진자 수가 불과 넉 달 만에 36만 명, 사망자는 8,700여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최대 도시 호찌민시에서 사흘 연속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면 봉쇄령이 내려질 거란 소문이 돌면서 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생필품은 동났습니다. Ở trong siêu thị có đưa hàng ra nhưng mà tại vì số lượng người ở ngoài nhiều quá, mọi người lấy hết rồi chăn hết không đến lượt mình. 급기야 군이 각 가정에 비상물자와 음식 재료 배달에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석유기업 이런 데는 10,000명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향후에 오다도 이 나라가 아닌 딴 나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손해가 막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호찌민에서 근로자 7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공장 내에 직원 숙박시설을 설치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 공장이 하루 멈출 경우 약 1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속보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 수송기를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갑자기 밝혀온 내용이죠. 누구를 데려오는 어떤 작전입니까? 네, 외교부는 오늘 군 수송기 석 대를 아프간과 인근 나라에 보내 수송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프간에서 수년 동안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현지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수송 인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에 대해서는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관리들은 실행 계획과 지리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아프간 난민 수용 리스트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미국이 이달 31일까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시한을 연장할지 고민하고 있죠. 아직 못 데리고 나온 인원이 많거든요. 하지만 탈레반은 시한을 넘기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혼란이 계속되면서 아프간 경제도 붕괴해버려서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실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약속한 철군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카불 공항. 대피 작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24시간 동안 16,000명이 탈출하는 등 처음으로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촉박합니다. Nonetheless, given the logistical difficulties of moving people to the airport and the limited number of workarounds, it's hard for me to see that being fully complete by the end of the month. And I'm certainly. 탈레반은 시한 내 철수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며 위협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They violate, so that would be a clear violation. In that case, it is up to our leadership to decide how to proceed and what to do. 미군 통역으로 일했던 아프간 주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피해 보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비상입니다. 탈레반 점령은 은행과 상점이 문을 닫았고 생필품 가격은 50%까지 급등했습니다. 카불 공항 마비로 국제기구 구호품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어린이 100만 명이 영양실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편 잠시 후 시작되는 G7 화상회의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이 미국의 시한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민주당 의원 3명이 언론인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죠. 권력의 속성상 언론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
속도이다 보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죠. 가짜 조작 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이 법안을 기립 의결한 민주당은 오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시켰고 내일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민주당 내에서까지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의 비판, 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또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에 이어 서울 외신기자클럽과 세계 최대의 기자단체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며 야당 시절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던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금 절대 다수이니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는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 의회는 언론인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한국의 여당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캠프에서 내걸었던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대통령이 되기 전 이를 줄곧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침묵이 묵시적 동의라면 이유를 배반적인 행태가 아닐까요? 역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미국은 언론인을 보호하는 데였습니다.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나 2분기에 1,800조 원을 돌파,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증가폭마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데요. 정부가 규제를 해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비은행 예금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가계빚이 지난 6월 말 기준 1,800조 원을 돌파하며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유아까지 포함해 단순 계산해도 국민 1인당 진빚이 3,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계빚은 17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진 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이른바 비투와 코로나19 생활자금 수요 모두가 늘어난 겁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분기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수요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주택거래, 매매거래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다소 1, 4분기에 비해서는 둔화되었습니다만 유지되고 있었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의 목표치를 이미 상반기에 훌쩍 웃돌자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까지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구한 상황.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축소하라는 구두 지침을 받아 곧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계대출 규모의 급증으로 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전북 부안과 고창군을 잇는 이른바 부창대교. 3,39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데 10여 년간 표류하다가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도로 건설 예타에는 117개 사업 중 38개가 통과됐고 이 중 36개는 비수도권 사업으로 직전 예타 조사보다 통과율이 2배 이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 경제성 평가 기준을 높인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또 서울시내 경전철 등 6개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부쩍 높아진 예비 타당성 통과 비율과 서울과 수도권에 철도를 새로 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무작정 환영만 하기엔 뭔가 꺼름칙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광고는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협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40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됐었죠. 법무부가 문제 없다며 로톡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형사고발하고 가입 변호사 1,40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 등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로톡 측이 어겼다는 겁니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개형 플랫폼이 이용자와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얻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고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 등은 의뢰인이 판단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리걸테크 서비스 역시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입니다. 리걸테크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나갑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중재 노력에도 변협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서울변호사회는 로톡이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로톡 갈등의 해법은 공정위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쿄올림픽 마지막 메달의 주인공 바로 근대 5종 전웅태 선수인데요. 제가 만난 전웅태 선수는 실력은 물론 입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5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하는 근대 5종에서 사상 처음 동메달을 따낸 전웅태. 세계적인 기량은 물론 4위를 기록한 정진하와의 감동적인 포옹. 다양한 활동과 쾌활한 성격으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하고 봤는데 이제 혼인신고로. 그래서. 전웅태는 지난 5년간 새벽 5시 32분부터 밤 9시까지 매일 5종목을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기에 자신을 칭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고 진짜 나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메달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될 놈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첨을 통해 타는 말을 정하는 승마에선 앞선 선수를 낙마시킨 말이 정해져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이를 극복한 일화도 털어놨습니다. 말이 데미지를 먹은 거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한테 조금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고 하나 장애물 뛰었을 때는 이제 너무 잘했다. 그래서 계속 칭찬해줬던 것 같고. 뭐든지 빈틈없이 준비하기에 더욱 당당한 전웅태는 3년 뒤 파리에서의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제 겁니다. 조셉충. 아, 그래요? 네. 친구야, 내가 가져갈게.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의 주역 박정아와 염혜선이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상대팀으로 맞붙었습니다. 박정아의 강스파이크가 염혜선의 얼굴에 맞자 네트를 넘어가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태풍은 소멸됐지만 오늘 강한 비구름대가 전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보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뒤라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호남, 경남에는 30에서 80mm,
충북에는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우려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경북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를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강풍은 오늘 밤에 잦아들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등지의 강풍주의보는 내일도 계속해서 내려져 있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은 비 소식 없이 흐린 하늘만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